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오후 8시 해축팬 383화 1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효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치즈직에서 라이브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유튜브에 영상과 함께 또 업로드가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김없이 또 오프닝 토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토크에서는 저희가 매주 진행하고 있는 주간 뽕내뽕 시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는 또 아주 많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풍성하게 좀 시간을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활약한 선수들 많은데 일단 가장 큰 소식부터 일단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가 뭐 아무래도 가장 이번 주에는 좀 큰 활약을 펼쳤던 것 같아요. 제가 PSG 경기를 이게 매 경기 팔로우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최근 활약이 어땠는지 정확히 팔로우되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으로 출전했던 챔피언스리그 경기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경기력적으로 되게 좋다고 볼 수는 없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뭔가 이강인 선수가 장점을 100% 발휘하는 느낌도 아니었고, 뭐 최적화롤까지는 아니었죠. 팀적으로도 뭔가 경기력이 최대치로 끌어올려 저는 적합한 전술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사실 이날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이강인 선수가 딱 득점을 해주면서 뭔가 팀 입장에서도 되게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이 경기에서는 이제 약간 우측 측면으로 좀 많이 빠져서 활동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공이 도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상당히 좋았었고, 그다음에 뭐 키패스 같은 것들도 중앙에서 잘 찔러 넣어주면서 일단은 뭐 진짜 최근에 뭐 PSG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어쨌든 뭐 약팀과의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좀 깔끔한 승리에 많은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감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측 윙포워드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어쨌든 간에 제로톱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네. 거기다 미드필더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거의 완전 포리바렌테 같은 느낌인 건데, 아무래도 후에 오늘 언급하겠지만 체력적인 이슈가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멀티 자원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자원들의 활약은 굉장히 엔리케로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이 멀티 자원이 뭐 일단 귄도안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그냥 그냥 아무데나 그냥 뭐 박으면 되는 선수들은 그렇죠. 되게 가치가 높다. 뭐 그래요. 최근에는 뭐 맨시티의 누네즈 같은 선수도 갑자기 윙으로 나왔는데 뭐 좀 잘하기도 하고, 뭐 멀티 능력이 이제 강제로 좀 다들 개발이 되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막 그 파티로 갑자기 풀백, 이제 원래 뭐 풀백을 했던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풀백도 막 아틀레티코에서 잠깐 하긴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번엔 또 아스날에서 되게 잘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좀 개발이 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멀티 자원이 되는 게 거의 요즘 현대 축구에서는 필수적이 돼가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도 포지션적으로 뭔가 이 자리다라고 딱 지정돼 있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 좀 더 꾸준하게 잘 해주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조커로도 여기저기 뛸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선발로 뛰었을 때 충분히 뭔가 공격 포인트 양산이나 뭔가 평점에서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PSG에서도 뭔가 좀 더 좋은 입지를 다져갈 만한 그런 기반이 될 만한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뭐 PSG에도 아직도 좋은 선수들이 많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의 주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제 오른쪽 측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덴벨레가 또 확고하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선발 교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뭐 덴벨레가 당연히 이제 오른쪽 측면에 위치를 하는 건 이제 맞는 얘기 같습니다만, 그래도 뭐 중앙에도 쓸 수 있고 뭐 제로톱도 가능하고, 그렇죠. 여차하면 왼쪽도 가능하니까 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많이 출전했으면 우리 입장에서 좀 좋겠죠? 네. 아무래도 근데 앞서 언급했듯이 덴벨레라는 조금은 파리에서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 이강인과의 경쟁 대상이다 보니까 꾸준히 선발로 계속해서 우측 윙포워드 자리에서 기회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좀 어렵죠. 근데 뭐 이번에 이제 후반전에 덴벨레가 좀 투입됐을 때 둘이 연계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로톱에서 선발로 나왔을 당시에도 그렇고, 뭐 덴벨레와의 연계 자체에서는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든 좀 활용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챔피언스리그 한정에서 보면 파리의 경기 결과가 매우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이강인 선수를 활용해서 좀 변화를 주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방식이 틀렸다는 거니까, 결과 안 좋으면. 사실 이강인 선수와 별개로 지금
파리의 공격진 상황이 되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라서 맞아요. 뭐 덴벨레도 이슈로 빠졌던 타이밍도 있었고 뭐 콜로무안이나 하무스 선수도 부진이나 부상이 계속해서 네. 생기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땜빵이라도 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활용도가 높은 선수니까 좀 뭐 파리가 나가니 이제 주전에 차지하기 쉬운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까지 능력을 보여줬고 뭐 계속 솔직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주전을 당연히 해야 될 정도의 스탯인데 이제 여러 상황상 못 나오고 있었던 거는 조금 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출전 시간을 분배를 더 받을 좀 필요는 있어 보인다. 어쨌든 발판을 잘 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이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는 또 팀원들한테 또 공을 이강인 선수가 돌리면서 또 국대에서 좀 잘 갔다 오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남기면서 일단은 뭐 이번에는 중동 또 원정 2연전 국가대표에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체력적으로 좀 여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파리로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강인 선수 이렇게 최고의 활약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김민재 선수 소식인데요. 뭐 이제는 뭔가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말에 이제 장크트 파올리라는 팀과의 리그 경기에서 뭐 클린시트에 또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봤는데 후반전에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템포를 많이 죽였어요. 그렇죠. 원래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되게 압박을 되게 강하게 가져가면서 템포도 높이는 스타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후반전에 조금은 템포를 늦추면서 체력적인 안배도 좀 진행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여기서 아무래도 장크트 파올리의 자원들이 바이에른 뮌헨의 후방 자원들을 상대로 질적 우위, 그러니까 역습 과정에서 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어쨌든 간에 바이에른 뮌헨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기 자체가 뭐 점유율도 75대 25로 그냥 거의 일방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습 상황에서도 크게 뭔가 조직적인 역습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지난번에 마르무시 선수처럼 한 명이 정말 뚫어내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역습 장면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느끼는 프레셔가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일단은 뭐 클린시트에 기여를 하는 건 기분이 좋은 일이고 그리고 뮌헨이라는 팀 자체도 뭐 리그에서는 일단 뭐 압도적으로 오랜만에 또 압도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건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일단은 김민재 선수는 이번에도 공격적으로 이제 패스 성공률, 그다음에 공격적 패스 숫자 뭐 이런 숫자들에서도 굉장히 좋은 스탯을 뽑아내면서 이제 이런 지배하는 경기에 있어서도 뭐 역습 방어나 아니면 공격 전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뭐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을 확인을 시켜줬으니까 아무래도 뮌헨이라는 팀은 뭐 주말 이제 리그에서는 좀 지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앞으로도 당연하게도 부동의 주전으로 이번 시즌은 계속해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분데스리가가 딱 전형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딱 그 바이에른 뮌헨이 누가 우승하지 하다가 바이에른 뮌헨이 치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바이에른 뮌헨은 근데 리그 우승보다는 원하는 게 챔피언스 리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파메카노나 김민재가 둘 다 이 후반기에 챔피언스리그 중요한 일정에서 큰 미스들을 기록했던 경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은 경기들에서 이런 미스들을 어떤 식으로 최소화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의 시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바이언 역시도 이번 챔스가 되게 녹록치만은 않거든요. 뭐 바르셀로나한테 크게 지기도 했고 또 아스톤빌라한테 덜미를 잡히면서 2승 2패를 기록 중인데 이제 A매치가 끝나고 돌아오는 챔스 경기가 또 앞선 이강인 선수의 PSG와 맞붙거든요. 여기도 뮌헨도 일정이 안 좋아요. 네. 되게 빡센 경기도 많고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 두 한국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앞으로 있을 챔피언스리그의 흐름에 각 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언이 일단은 뭐 리그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챔스에서는 조금 문제가 발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김민재 선수 개인적으로도 좀 대비가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일단은 계속해서 리그에서는 엄청 잘하고 있네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은 이재성 선수 얘기인데 일단은 도르트문트전에 이번에 선발 출전을 했고 선제골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마인츠가 도르트문트를 잡았어요. 또 거기에 크게 일조를 또 했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엠네찬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이 경기에. 네네. 이 경기에 엠네찬이 퇴장당했을 때 태클을 받았던 선수도 이재성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성이 공수 양면에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독특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확실히 뭐 마인츠라는 팀에서 뭐 공격 포인트는 아니면 이제 공격 스탯이 많이 찍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기여하는 바가 있고 뭐 그 부분이 이제 대표팀까지도 계속해서 또 연결이 되겠죠.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상황이 좋지 못해요. 후에 언급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상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날 라인업을 보면은
특히 이 측면 사이드 자원들이 전문 사이드백이나 전문 윙어가 아닌 자원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뭐 공격수 바이어가 측면에 나고 그랬던 네. 걸 기억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마인츠의 특유의 강한 전방 압박, 특히 이 미드필더의 나데마밀이랑 사노 선수가 네.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마인츠 선수의 이런 마인츠 자체의 강한 압박이 도르트문트의 후방 자원을 잘 공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 대한 거는 거의 못 봐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이재성 선수 스탯을 조금 소개를 드릴 건데 이제 패스 성공률은 27개 중에 21개를 성공해서 78%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슈팅 4개 중에 3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지었습니다. 그 중에 2개가 빅찬 스미스로 기록된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27분 만에 엠레찬 선수의 퇴장을 유도해냈고 그리고 팀의 선제골을 넣어냈기 때문에 뭔가 공격적으로도 되게 활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도 일단은 뭐 당연하게 좀 단단하게 계속해서 마인츠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 마인츠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은 뭐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좀 여유 있는 상황으로 일단은 리그는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선수로 넘어가면 이제 배준호 선수 소식입니다. 이제 주말에 이제 미럴과의 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했고요. 네, 도움 기록하면서 이제 팀의 1대1 무승부에 기여를 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이 경기에 이제 한국인 투어 이제 관광객들,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들이 좀 왔다고 해요. 네, 그 단체 관광객 분들한테 뭐 사인도 해주고 인사도 좀 하고 경기 끝난 후에 뭐 그렇게 팬 서비스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준호 선수도 뭐 꾸준히 뭐 스토크란 팀이 이제 강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회를 받고 활약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간에 국가대표를 통해서 좀 많은 인상을 줬잖아요. 네, 출전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네. 네. 그 스토크에서도 지난 시즌에 거의 팀의 올해 선수에 네. 선정될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는 것도 시간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스토크라는 팀을 통해서 입성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팀 상황이 좀 안 좋긴 해요. 안 좋죠. 네. 그나마 뭐 배준호 선수의 주가는 이번 시즌에도 되게 네.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동시에 어시스트도 5개 기록하면서 네. 독보적이거든요. 그런 걸 봤으면은 이제 아무리 스토크가 조금은 부진하다 하더라도 배준호 선수의 영향력만큼은 충분히 좋은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스토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을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일단은 스토크라는 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영국 생활에 이미 적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 정도면 적응도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이 확실히 프리미어리그 팀들한테는 좀 어필도 많이 되겠죠. 그렇죠. 뭐 그리고 이미 이제 스토크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비자 문제도 해결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스토크와 계약을 했을 때 좀 바이아웃이 잘 삽입이 되어 있는 계약을 했으면 이제 좋지 않았을까. 뭐 그건 이제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만 좀 바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즌에야 뭐 스토크에 계속 있어야겠지만 아무래도 뭐 다음 시즌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새로운 스텝을 좀 밟을 수가 있는 배준호 선수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뭐 그리고 이번 소집에서도 좀 독특히 좀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다음 선수는 이제 황인범 선수입니다. 황인범 선수도 이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득점을 또 기록을 했네요. 이제 뭐 당연하다는 네. 소리가 나올 정도로 페이노르트에서는 거의 핵심적인 주전이요? 멤버로 네, 주전에 넘어서 이제 핵심. 네.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골이 이제 다이빙 헤더 정말 멋진 득점을 기록을 해줬고 뭐 그리고 더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 팀이 좀 크게 이기고 있어가지고 61분에 빠졌어요 황인범 선수가. 그래서 체력 안배까지. 네, 체력적인 부분도 좀 관리가 됐다. 좀 워낙 크게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대표에서도 어쨌든 간에 황인범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황인범 선수가 이런 식으로 체력 안배를 받았다는 거는 이어지는 A매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황인범 선수는 오히려 이제 주전 경쟁 같은 걸 넘어서 너무 많이 뛰어서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뭐 다행히도 이제 이번에 좀 일찍 빠지게 되면서 그래도 비행기 타기 전에 휴식은 좀 잘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황인범 선수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저희가 보통은 경기력적인 칭찬을 되게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득점에 대한 그리고 네. 공격 포인트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일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 페에노르트가 뭔가 한 명의 득점원이 있다기보다는 팀이 고루고루 득점을 하고 있다는 뭐 이상을 사실 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득점은 히메네즈가 네, 좀 빠져 빠져 있으니까. 있는 기간이 좀 길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건.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황인범도 이제 한 골을 보태서 팀의 대승에 기여를 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 팀 내 최다 득점다가 퀸틴 팀버의 4골인데 이제 황인범도 두 번째 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득점적으로도 팀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페이너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를 일단 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초반 상황은 좀 많이 좀 힘들어진 상황이고 뭐 일단은 네. 뭐 토너먼트는커녕 이제 플레이오프도 조금 이제 이대로 가면은 어렵지 않을까. 다음 라운드가 네. 또 맨시티로 알고 네.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네. 이제 점수를 따놔야 되는 사실 경기들에서 좀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난 주중 같은 경우도 짤즈부르크라 홈에서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퇴장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 퇴장자 발생하기 전에 이제 개털려가지고 예, 어쨌든 좀 팀 상황은 부상자가 많은 탓인지 네. 아니면 뭐 감독이 이상한지 일단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황희범 선수 자체는 잘하고 있고 네, 리그에서 또 활약도 좋기 때문에 일단 황희범 선수 역시도 뭐 조심스럽게 뭐 나이가 조금 아직 지금 있긴 하지만 다음 스텝도 이대로 가면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페이너도 좋은 팀이지만 뭐 그렇게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희범 선수도 이렇게 좋은 활약 계속 펼쳐주고 있고요. 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영준 선수 얘기입니다. 이영준 선수는 이제 장크트 갈렌이라는 팀과의 경기에서 교차로 출장을 했고 도움을 이번에 또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일단 이영준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대표팀에 소집은 안 됐지만 뭐 지난번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관찰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을 만큼 뭐 어쨌든 눈에는 들어오고 있는 선수니까 아마 이 정도로 계속 꾸준한 활약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기회가 한 번쯤은 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사실 지금 조규성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팀의 공격수 자리에는 조금 여유가 있긴 하거든요. 지금 뽑힐 수 있는. 맞아요. 그래도 이영준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적 초반에 되게 공격 포인트를 바로바로 쌓는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표팀에 뽑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그 뒤에는 이제 몇 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선발로 계속 출전하고 있음에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타이밍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교체로 좀 밀리긴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교체 투입되자마자 도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도 그 한 커플을 벗겨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준 선수도 대표팀에 충분히 또 다른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니까 또 앞으로 그라스호퍼에서 또 잘해서 대표팀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지로나에 있는 김민수 선수 얘기인데 일단은 뭐 최근에 또 라리가에 새로 데뷔를 하면서 되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소개드렸었죠. 일단 지난 주중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또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PSV 이전에 이제 교체 출장을 했고 그다음에 주말 리그 헤타페전에서도 뭐 엄청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교체 출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스쿼드에는 안정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윙포드가 브리아니를 제외하면 다 부상으로 네, 나가 없어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기회를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이 좀 짧다는 네. 점,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냥 꾸준히 경험치를 쌓고 있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나이 대 선수들은 1군에 그냥 있고 그다음에 훈련을 같이 하는 것 자체로도 또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애초에 교체 출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훈련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나이가 워낙 어린 선수니까 아마 앞으로 뭐 우리가 1, 2년을 이렇게 뭐 경쟁해야 되는 뭐 그런 선수가 아니라서 진화에서 이제 꾸준히 이제 길게 보고 좀 키우는 선수일 만큼 뭐 꾸준히 이렇게 왔을 때 한두 번 기회를 잘 잡으면은 뭐 나중에 뭐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뭐 충분히 좀 기회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본인의 활약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이 선수는 1군에 있는 것 자체로 좋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축구 팬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김민수 선수가 되게 어릴 때부터 주목을 많이 받던 선수라기보다는 아니요. 그냥 어디 네. 툭 튀어나온 네. 선수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가 아무리 이제 지로나가 부상 병동이다 정말 10명 가까운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있어서 그래서 기회를 받는 거다라도 할지라도 팀 내 유망주 중에서 이 정도면 되게 탑 티어에 있는 유망주라고 그렇죠. 평가를 네.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출전 시간 그리고 팬들한테 계속해서 얼굴 도장을 찍으면은 뭔가 앞으로 조금 그 포지션에 공백이 생겼을 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할 만한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김민수 선수의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받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빅팀들의 사례를 봐도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부상으로 다 낙마했을 때 올라온 선수 갑자기 잘해서 뭐 주전으로 자리 잡고 아니면 뭐 스쿼드 멤버로 자리 잡고 뭐 예를 들면은 맨시티 리코르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발탁이 되고 그다음에 잘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옛날로 돌아가면 필포든도 뭐 네. 시작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큰 선수들도 결국 이제 작은 이제 뭐 교체 출장 기회부터 또 올라온 만큼 또 작은 시작이 정말 크게 될 수 있는 나중에 밑거름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뭐 최근에 크는 거를 좀 지켜보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자, 그럼 여기까지 국뽕넥뽕 맞춰봤고요. 정말 길어가지고 이번 주에 정말 소식이 많았습니다. 많이 다뤘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A 매치라서 국뽕넥뽕보다는 이제 경기 리뷰, 국가대표 리뷰 이쪽으로 가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매주 좀 많이 다룰 수 있는 소식이 네.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프닝 토크는 맞춰봤고요. 광고 들으시고 저희 메인 주제 경기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예준이가 읽어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죠. 네. 데이렌즈, 그러니까 루크아이의 데이렌즈입니다. 노란빛의 루크아이 데이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까지 차단해 주는데요. 그 와중에도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통과해 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오전, 오후, 실내 형광 등 그리고 스크린 기기 앞에서의 착용을 권장하고요. 인공빛이 강한 실내 및 스크린 기기를 볼 때 혹은 야간 운전 시에도 착용하기에 좋다고 하니까요. 네이버 검색창에 루크아이 직접 검색하셔서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 루크아이라고 치면 나오니까요. 또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사무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장지역에 위치를 해 있고요. 팟캐스트 녹음 혹은 유튜브 녹화 이런 걸로 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충무이키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타 여타 녹음실보다는 또 싸게 대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 주제 첼시와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리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첼시랑 아스날이 이제 3위를 두고 오늘 이번 주말에 맞붙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그런데 사실 결과만 봤을 때는 1대1로 그 순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노팅엄이 지면서 양팀 모두 한 계단씩 순위는 상승했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팀 모두 조금 나쁘진 않은데 좀 찝찝하다, 아쉽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리버풀만 결과적으로는 웃는 상황이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첼시는 익숙한 맛에 4-2-3-1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첼시의 이번 시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따 2부에서 언급할 부상 이슈가 상당히 이번 시즌에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이제 선수단의 뎁스가 상당히 두꺼워지면서 플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번 주중에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플로테이션을 돌린 덕분에 체력 이슈를 최소화해서 베스트 11을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컨퍼런스 리그를 나가서 이럴 환경이 주어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상대하는 팀들이 엄청 약한 팀들이다 보니까 노아 FC랑 했습니다 이번에. 누구죠? 모릅니다.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정도 좀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첼시 같은 경우는 완전 이원화 전략이잖아요 지금. 네, 컨퍼런스에서는. 파머는 그 스쿼드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등록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아예 주요 선수들은 이제 빼고 등록을 하는 등 진짜 극단적으로 아예 이원화 스쿼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이제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를 나가는 팀들보다는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자유롭긴 하죠 첼시가. 그렇습니다. 그나마 산초 정도가 매치핏 이슈로 계속해서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부상 이슈 있던 제일 핵심적인 선수인 파머가 무사히 선발 출전했다는 점에서 첼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드디어 사실상의 베스트 11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웨데고르의 복귀일 것 같은데 9월 A매치에서 부상을 이탈한 이후 거의 정확히 두 달 만에 리그 선발 복귀하였습니다. 일단은 웨데고르가 이 경기 전까지도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아스날 입장에선 다행히도 일단 이너의 경기는 선발이 됐어요. 레프트백 자원들이 일단은 매치핏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갖고 팀버가 꾸준하게 기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지금 아스날이 가동할 수 있는 베스트 11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라이스 선수가 예정대로 빠지게 되었다면 이것도 되게 큰 리스크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라이스도 정상 출전한 덕분에 사실상 너덜너덜했던 스쿼드잖아요. 거의 한 10명 가까이 핵심 선수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쿼드가 거의 정상화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두 팀 모두 풀 전력으로 정말 강하게 붙었다. 제대로 붙었다. 두 팀 모두 약간 변명거리는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변명은 아닌데 라이스하고 사카가 제품이 아니다. 아니 둘 다 끝나고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잉글랜드 국대에서 하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웨데고르도 어쨌든 간에 매치핏이 완벽하진 않을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보면은 선수들의 베스트 11 자체는 구성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상태는 안 좋았다. 네,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라이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뭐 발가락이 안 좋다는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었고 사카는 이날 경기에서 또 부상이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일단은 잉글랜드 입장에서야 사실 악재죠. 큰 악재긴 한데 근데 일단은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약간 쉬니까 오히려 좋아. 약간 뭐 이 선수의 부상이 길지 않다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인게임으로 들어가 보죠. 네, 이제 택티칼리스타와 함께 보시면 딱 좋을 네.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화면 전환하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유튜버와 함께 보시면은 또 저희 택티컬리스타 화면과 함께 또 저번 주부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화면도 같이 전술 분석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전반전 포인트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반전은 미들블록과 전방 압박에서 비롯되는 중원 장악력에 저는 네. 성패가 갈려 있었다고 봤어요.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아스날의 압박 전형을 살펴볼게요. 우선 아스날은 첼시의 3-2 빌드업에 대응해서 4-4-2 내지는 4-2-4의 빌드업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요즘은 저게 거의 대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위빌드를 워낙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4명이서 그쵸. 앞을 막고 있는 게 조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워낙 많은 팀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첼시가 코리를 중심으로 한 사이 패스가 되게 네. 강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맨유도 그렇고 이번 주에 아스날도 그렇고 중원을 틀어막아서 뭔가 이들의 빌드업을 좀 억제해 보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베르츠와 웨데고르가 상대 투볼라치를 압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신들의 투볼란치인 라이스와 파티는 상대 메짤라였던 팔머와 이제 구스토가 인버티드로 들어온 것을 상대적으로 마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양쪽 윙어까지 중앙으로 어느 정도 좁히면서 중앙 빌드업을 봉쇄하고자 했고 스쿼드가 온전해진 만큼 저는 이 평소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압박 전형을 구축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스쿼드가 어느 정도 돌아왔으니까 주도권 잡아보자. 이제 플랜 A 한번 해보자 라는 의도가 조금 엿보였던 전술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웨데고르가 돌아온 점이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네. 이날 경기에서 보면은 웨데고르가 계속 손짓을 하면서 압박을 진행하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트로사르보다는 웨데고르가 활동량에 있어서도 훨씬 더 우위를 가져가고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웨데고르 선수의 복귀가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압박 시퀀스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첼시의 대응을 한번 볼게요. 첼시는 지난 맨유전과 마찬가지로 팔머나 구스토가 측면으로 빠져서 좀 볼을 받아주거나 코릴의 사이패스 내지는 반대 전환 패스로 마두에케를 보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포파나가 직접 전진을 하면서 좀 상대의 그런 중앙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보였던 맨유와 달리 아스날은 어느 정도 좀 각을 보다가 이거 타이밍이 맞다 싶으면은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산체스부터 시작하는 그런 후방 빌드업에 대해서도 맨유에 비해서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첼시가 전진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아니면 치명적인 수비 미스로 오히려 자신들의 위기를 맞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맨유 상대로는 좀 맞춤 전술로 잘 풀어냈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주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스날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했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형 자체는 저희가 지난주에 띄워드렸던 그림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좀 달랐다는 말이네요. 결국. 네. 아무래도 아스날이 강하게 누르면은 첼시 입장에서는 롱킥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아스날의 미드필더들이 어쨌든 간에 경합 과정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고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나 살리바 같은 경우에도 잭슨을 상대로 신체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높은 위치에서의 전방 압박을 통해서 첼시의 선택지를 강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첼시의 압박 전형 역시 사실 아스날과 스탠스가 어느 정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첼시는 파머와 잭슨을 중심으로 미들블록을 형성해서 아스날의 수비 빌드업, 후방 빌드업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과 마찬가지로 간헐적으로 전방 압박을 섞어주면서 아스날도 라야가 되게 볼플레잉을 잘하는 키퍼잖아요. 그래서 라야부터 시작하는 빌드업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자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 이 압박을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날의 대응이 조금 더 나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산체스와 라야의 퀄리티 차이 라야의 볼플레잉 능력이 산체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후방에서 숫자 싸움을 해주는데 훨씬 더 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날 저는 파티의 뭔가 후방 빌드업 능력, 풀백과의 연계, 웨드고르와의 연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돌아가다 보니까 첼시가 고전했던 거와 달리 아스날의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은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좌측 사이드백을 안으로 좁혀서 3위 빌드업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 경기들에서 보면은 라야 선수가 이 백스리의 일원이 돼가지고 네. 위와 같이 투볼란테나 내지는 아니면 파티가 지금 전술판처럼 네. 원볼란테로 위치를 하면서 위와 같은 전형을 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후방에서의 숫자가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측면에서의 트라이앵글을 계속해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전방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다이렉트한 패스가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아스날의 스타일적인 변화가 조금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사실 우리가 아스날 하면 보이는 이미지는 굉장히 이제 아르테타가 펩과 마찬가지로 빌드업에 좀 집착하는 감독이고 그리고 이제 네. 3-2라는 굉장히 현대에 있어서는 좀 트렌드가 되는 빌드업 형태를 또 만드는 데 일조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사실 뭐 네. 지금 그림도 그렇지만 뭐 물론 이제 이 세 명을 세 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그냥 골키퍼를 빼고 생각하면 2 그다음에 1 그냥 이 세 명이서 두 명을 잘 풀어내면서 그냥 잘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네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전보다는 빌드업적으로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 그렇죠. 네. 라이스나 팀버가 주로 이제 잭슨 쪽 자리에 위치하면서 2-2 같은 느낌이 나긴 네. 했지만 어쨌든 간에 후방 숫자가 조금 더 적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짧게 썰어가는 것보다는 뭐 앞에 뭐 네. 하베르츠라든지 뭐 아니면 뭐 라이스가 전진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측면으로 넓게 뿌려줄 때도 있고 좀 더 좀 다이렉트한 팀으로 아스날의 팀 스타일 자체가 좀 이번 시즌은 변화를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될까요? 네, 최근에 영입된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 라이스라든지 네. 아니면 뭐 미켈 메리노, 카이하베르츠 이런 선수들을 다 공중볼 내지는 지상 경합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이런 점들을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미켈 아르테타가 조금은 더 신체적인 팀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방 빌드업 내지는 공격 작업에서도 웨데고르의 역할이 꽤 컸다고 봤거든요. 웨데고르가 아무래도 오른쪽 메잘라를 중심으로 좀 활동 반경을 가져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라인 사이의 포켓 공간에 들어가서 좀 공을 풀어준다는 모습을 보여주건가 아니면 사카가 오른쪽에서 그 고립이 되었을 때는 좀 지원을 나가준다던가 여차하면은 아래로 내려와서 빌드업을 풀어주는 좀 전방위적인 활동량을 가져갔다고 봤는데 사실 웨데고르가 빠졌을 때는 트로사르와 하베르츠가 이거를 분담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때와의 좀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을지도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트로사르랑 카이하베르츠가 더블 펄스9 같은 역할을 가져가긴 했었지만 우측면에서 공을 잡는 거는 카이하베르츠였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하베르츠가 공을 잡고 돌아서는 과정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템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웨데고르보다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 하버츠가 공을 잡고 사카한테 주는 과정에 있어서 템포가 더 죽다 보니까 사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은 수비진들을 뚫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의 우측면 공격이 조금은 죽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거기다가 벤 화이트 선수도 아니었고 파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측면에 지원해주는 선수도 없다 보니까 사카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죽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웨데고르가 나와서 템포를 살려주다 보니까 사카가 쿠쿠레야한테 조금 막히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는 전반적인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지난 경기들보다는 조금 더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웨데고르가 있고 없고 자체는 아르테타의 멘탈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앞서 시작 부분에도 언급을 했지만 웨데고르가 없었다면 아마 이런 전술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뭔가 압박의 시퀀스라던가 아니면 이런 빌드업의 시퀀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페이지들에서 뭔가 아르테타가 하는 선택들이 조금씩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아스날이 이제까지 조금 뭐 안 좋았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때 흐름들은 사실 이번 경기와는 달리 조금 소극적으로 나서는 경기가 좀 많았다고 기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수비적으로 나서고 역습만 오히려 노리려고 하고 강팀과의 맞아요. 경기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아르테타가 맞나? 네, 맞아요. 싶을 정도로 좀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이제 웨데고르가 돌아오다 보니까 뭐 그런 기조 자체가 막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좀 다이렉트하게 좀 앞으로 나가는 게 좀 본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아스날 같이 좀 공격적인 모습을 웨데고르가 돌아오면서 좀 찾게 됐다 이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뭐 이번 경기에서도 트로사르가 와서 이제 환장의 쇼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이제 그냥 개인의 능력 차이로도 웨데고르와 이 트로사르의 차이는 진짜 거의 지금 상황에서 하늘과 좀 땅에 있지 않나. 트로사르는 어쨌든 간에 벤치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선수예요. 맞아요. 조커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무섭던데요. 네. 근데 이제 결국 무서웠지만 네, 뭘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보여주지 못한 걸 넘어서 좀 날리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지 않을까.
어쨌든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확실히 웨데고르가 오니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날이 돌아왔다. 뭐 이렇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빌드업 구조와 중원 경합에서 아스날 칭찬을 꽤 오래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저는 약간 스탠스를 바꾸겠습니다. 전반전 저는 공격에 있어서는 첼시가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중원 싸움에서 근소 우위를 점한 아스날은 오히려 상대 진영에서의 공격 작업이 매끄럽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스날의 주요 공격 루트인 사카와 웨데골의 우측을 쿠쿠렐라와 네투가 상당히 잘 틀어막아주는 모습이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라비아까지 가세하면서 우측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을 상당히 잘 억제해냈습니다. 두 번째로 좌측에서도 마두에케가 사실 수비형 윙어거든요. 네. 마두에케의 수비 커버로 인해서 마르티넬리 등에게 공간이 잘 안 나왔어요. 원래 이게 귀스토를 안쪽으로 당기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마르티넬리의 아이솔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마두에케가 거의 풀백 옆으로 내려와주는 모습도 적잖게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마르티넬리가 좀 활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좀 제한이 되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스날의 공격 작업이 빌드업 상황에선 나쁘지 않았지만 상대 진영에 넘어가서는 조금은 막히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첼시가 조금 의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첼시가 네투나 팔머가 공이 없을 때 되게 강하게 체이싱을 가져가면서 아스날이 빌드업을 좌측으로 밀어내는 듯한 그림을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이게 아스날이 대부분의 공격 작업에서 우측을 통한 전진 그리고 좌측을 통한 마무리가 거의 아스날의 주 루트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첼시가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이 빌드업을 좌측으로 계속해서 유도를 하면서 조금은 불안전한 좌측 공격 라인을 어떻게 보면은 의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좌측면 살펴보시면 팀버도 어쨌든 간에 좌측 전문 사이드백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자신의 폼 자체가 일정하지 못했어요. 지금 뭐, 부상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르티넬리 혼자서 경기를 진행하는 모습이 많았고, 귀스토를 상대로도 솔직히 최근 마르티넬리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기는 좀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의 이런 빌드업 유도가 어떻게 보면은 아스날의 공격 답답함을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평소보다 주도권도 잡지 못했고 점유율도 낮았지만 이 간헐적으로 나오는 역습들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거는 역습의 기점 그리고 공격 포인트, 여기에 득점까지 기록해줘야 되는 이 전천후 에이스 파머의 폼이 저는 오늘은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스토, 마두에케, 잭슨의 메이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저는 파머가 뭔가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에 가서라던가 아니면 역습의 선봉장이 되는 그 장면들에서 조금씩 뭔가 삐기 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첼시의 역습 자체가 나쁘진 않았지만 마무리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그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파머가 꾸준히 좌측보다 우측에서 나온 선수인데 요새 계속해서 좌측에서 기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충분히 열지 못하고 좀 왼발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조금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첼시 입장에서는 차라리 마두에케 자리에 기용을 하더라도 우측에 기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건 아마 후반전에 네투의 활약에서도 드러날 것 같은데, 사실 마두에케 선수의 폼이 최근에 많이 죽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팔머가 왼쪽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면은 아까 마르티넬리가 왼쪽에서 아이솔레이션을 하듯이 마두에케가 오른쪽에서 아이솔레이션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오늘 경기도 그렇고 지난 맨유전도 그렇고 마두에케나 구스토가 오른쪽에서 그 공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맛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팔머가 뒤쪽에서 작업을 해주는 것도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뭔가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팔머의 위치가 지금은 조금 더 플레이메이킹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면 오른쪽에 가서는 좀 더 박스 타격에 집중하고 아니면 잭슨에게 연결해주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팔머의 위치를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서 좀 리스 제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아쉬운 게 마레스카가 쿠쿠렐라의 볼 플레이잉을 좀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는 쿠쿠렐라를 계속해서 뭔가 스토퍼로 썼을 때 가치를 되게 높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쿠쿠렐라가 오프 더블도 되게 좋은 선수고 수비 커버도 좋은 선수고 크로스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선수지만 뭔가 리스 제임스처럼 볼을 몰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직접 저 압박 사이에 갇혀서 뭔가를 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어야지 아마 팔머에 대한 교통정리도 덩달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이제 팔머 같은 경우는 이제 좌측 측면에서 이제 플레이메이킹, 볼 돌게 하는 이 순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라비아가 그런 것까지 하긴 조금 사실 엔조가 애매하니까.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도 알겠지만 엔조는 진짜
전진 패스에 대한 네. 과감함이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라비아도 물론 돌아서는 움직임이나 수비 커버 이런 거에선 되게 뛰어난 선수지만 엔조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좀 답답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 라비아가 일단 부상으로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경기는 오히려 좋다. 뭐 A 매치가 있기 때문에 네.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강제로 교통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형에서는 오히려 이제 엔조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는 볼 수 네. 있을 것 같네요. 뭐 그리고 이제 첼시 입장에서 고민이 있다면 과연 이제 팔머를 오른쪽 측면으로 돌린다면 과연 이 자리 이 팔머의 자리에 그럼 누가 들어와야 되는가? 엔조가 올라가야죠. 예. 그러면 이제 엔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올라갔을 때 사실 엔조가 좀 애매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딜레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딜레마가 되고 그럼 야 팔머보다 이 자리에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하면 또 할 말이 없고 없죠. 물론 이제 팔머를 당연히 오른쪽에 쓰면 더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왼쪽에 나오는 데는 뭐 그만큼 이 마레스카 감독도 그냥 무지성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쓰는 거란 뭐 얘기죠. 네. 그래서 뭐 결국 해결이 되려면 이 팔머 지금 이제 팔머가 있는 위치 이 왼쪽 측면 공격을 이끌어주는 자리에 누군가가 좀 등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엔조가 갑자기 잘하든 뭐 아니면 뭐 최래원 선수가 이제 나타나든 뭐 해야겠죠. 일단 첼시 입장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위해선. 그렇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기서 이 자리는 주앙 펠릭스를 한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컨퍼런스 안 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일단은 이 좋았을 때 기준으로 보면 저 자리에 있으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근데 오른발을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저 자리에서는 가장 좋아 네. 보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엔조도 뭐 기용되고 했습니다만 이제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하나 던지고 싶은 네. 게 최근에 카사데이 폼이 좋아요. 컨퍼런스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가스데이. 네. 네. 어쨌든 간에 신체적인 능력도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음. 첼시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선수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첼시가 사실 중원의 키도 되게 작고 경합 능력이 지상 경합에선 되게 준수하지만 공중볼 경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있는데 카사데이가 이제 시즌 초반이었는지 프리시즌이었는지 이제 6번 롤을 맡아서 되게 잘한 경기가 있어요. 네. 뭔가 그러면서 이 선수조차도 뭔가 6번과 8번은 내지는 공미까지 이 구간을 오가는 롤을 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예준이 형 말씀대로 이거를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마레스카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은 원래 이 자리에 능쿵쿠가 들어가도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그 마르크 기우 선수 그 선수가 일단 너무 유망주 단계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잭슨 말고 9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뭔가 땜빵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가 지금 너무나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쿤쿠는 이제 공격수로 좀 분류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래서 뭐 말이 길어졌는데 정리하자면 저는 전반전 나왔던 가장 좋은 찬스는 19분경에 있었던 파머의 역습 상황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거기서 잭슨을 못 본 것 같아요. 시야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잭슨이 아니라 네투에게 주면서 뭔가 좋은 기회까지 연결짓지 못했거든요. 아마 그 장면이 오프사이드 장면들을 다 제외하면 제일 좋은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파머의 평소의 모습이었다면은 이거를 좀 더 좋은 장면으로 연결시켜줬을 거란 생각에 파머에 대한 아쉬움을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탯상으로 살펴보면은 이날 경기에서 분명히 이제 전반전 주도권 자체는 아스날에게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첼시가 슈팅도 9대 5로 더 많이 때렸고 뭐 빅찬스는 딱 한 개씩 있었지만 그래도 슈팅도 더 많이 때렸고 XG 값에 있어서도 상당히 아스날보다는 높은 숫자를 또 기록했기 때문에 공격의 퀄리티가 마무리 능력 자체는 뭐 그래도 첼시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0대 0으로 끝난 전반전을 뒤로 하고 후반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흐름을 먼저 깨트린 쪽은 아스날이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전방 압박에서의 폭탄이 이제 라비아에게서 터집니다. 웨데고르가 여기서 좋은 압박을 해줌으로써 볼을 따냈고 이것이 마르티넬리의 선제골로 이어졌는데요. 이게 전반전부터 드러난 압박에 대한 불안한 대처, 이게 첼시에 대한 불안한 모습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는 이 수비 라인이 조금 정렬되지 않은 듯한 네. 느낌?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좋은 흐름 속에서도 갑자기 한 번에 실점을 내주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후반전 초반에 첼시가 되게 라인을 높이면서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사고가 터지면서 실점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후반전에 이거를 비롯해서도 조금은 우측 라인을 통한 전진이 전반전보다는 잘 풀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웨데고르의 영향력도 전반전보다 조금 더 살아났고 화이트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도 가져가주면서 사카에 대한 부담도 덜어줬고 이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우측면에서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어냈거든요. 결국에는 이 우측면에서의 전진 그리고 좌측면에서의 마무리가 통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외대고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사실 말씀해주신 그 오른쪽이죠. 아스날의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그 여크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 이게 사카와 외대고르의 이 조합을 전반전에는 쿠쿠렐라와 네투가 상당히 잘 막아냈는데 뭔가 이 실점을 한 이후에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느슨해지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한 68분경에는 라비아가 부상으로 빠지고 네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자리에 무드릭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쿠쿠렐라 네투 라비아 조합보다 쿠쿠렐라 무드릭 엔조 이 조합은 사실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에 대한 사카 그리고 외대골에 대한 압박이 약해졌고 거기에서 오는 그 역크로스들로 되게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다 보니까 첼시가 사실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실점 장면을 보자면은 당연히 이제 그 마르티넬리한테 마크가 안 들어갔던 그 상황이 일단 가장 일차적으로 큰 문제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실점하는 과정이 이 거의 측면의 각도가 크진 않았거든요. 측면에서 잡았을 때 마르티넬리가.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산체스 골키퍼가 네. 니어 포스트에 좀 쉽게 그 강하지 않은 슈팅으로 골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뭐 그냥 예를 들어 마르티넬리가 공을 잘 때려서 이제 그물이 찢어졌다 손흥민 같은 슈팅을 했다면 뭐 인정하고 넘어가겠지만 좀 쉽게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파포스로 뭐 먹히거나 아니면 진짜 니어를 강하게 꽂혔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진짜 허무하게 먹혀가지고 뭐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상황은 10중 한 8, 9 정도는 먹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산체스가 여러 면에서. 사실 전반전의 모습이었다면은 뭐 그 자리는 이미 마두에케가 네. 커버를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오른쪽에서 네투가 커버를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턴오버라는 것 자체가 사실 팀의 기조가 네. 순간적으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마두에케가 그 순간에 그 자리까지 커버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산체스 뭐 욕하고 싶진 않지만 뭐 그거 못 막은 거는 아쉬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좀 더 이제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골키퍼도 좀 이제 더 강화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뭐 산체스가 나이가 많은 선수는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성장을 뭐 극단 이제 스텝업을 계속 극단적으로 할 나이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순간에 암울해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 초반에는 첼시가 분위기가 꽤 괜찮았는데 아스날이 득점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역크로스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턴오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아스날이 무난하게 승리하는 흐름으로 가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분 만에 다시 한번 흐름이 바뀝니다. 아스날의 우측 공격이 풀리고 첼시의 공수 전환이 불안해지는 이 타이밍에 네투의 환상적인 득점이 터지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어냈죠. 뭐 일단은 첼시가 솔직히 뭐 후반 초반에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 되게. 그런 상황에서 공격 계속 하다가 갑자기 실점하고 좀 물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 네투의 득점 자체 좀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나오기도 했고 사실 이날도 네투가 왼쪽에서 주로 뛰었었잖아요. 전반에 이제 왼쪽에서 시작을 했었죠. 네. 그런데 마두에키가 부진하다 보니까 68분 만에 교체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네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울브스 때도 보실 수 있었겠지만 네투의 주 포지션은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중거리 슈팅을 때린다던가 아니면 수비를 달고 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구스토나 제임스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네투였고요. 무엇보다 이 아자리 뺨 때리는 중거리 득점 이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XG 값이 0.06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득점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네투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일단은 뭐 네투 그거는 진짜 그냥 완전히 뭐 개인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순간적으로 아스날이 네투를 막지 못했어요. 그 마크맨이 좀 꼬인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팀버나 마르티넬리 둘 중에 한 명은 막았어야 되는데 결국 늦게 이제 팀버가 대응을 하다가 네투한테 공간을 많이 허용해서 득점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 그냥 그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같았으면 그 자리에 파티가 커버를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팀버가 이제 점프를 뛰어서 커버를 해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순간 팀버는 코릴에게 묶여 있었고요. 파티는 센터백 사이에 이제 고립이 되다 보니까 네투에 대한 슈팅에 견제조차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벼락 같은 득점에 당해버렸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네투 슈팅 자체가 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일단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진짜 사고라고 봐야죠 이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투의 득점으로 1대1이 된 경기가 그대로 마무리되었고 이제 예준이 형이 마지막으로 메리노의 투입 효과를 한번 언급해 주신다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교체 그 앞서 진행했었죠. 나왔던 그 우측면 공격. 네, 이거 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리노가 후반전에 라이스 선수가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언급을 네.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노 선수가 조금은 이르게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메리노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아스날의 이 우측면 공격이 오히려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게 이 메리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되게 어벙벙하게 드리블을 하는데 이게 이 드리블이 다 통했거든요. 그러면서 좌우측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해줬고 그 다음에 아스날이 우측면으로 전개를 하는 건 도운 다음에는 좌측면에서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카나 메데고르의 이 역발 크로스, 이 골문 파포스트 쪽으로 들어가는 크로스를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굉장히 첼시의 골문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꽤 나왔지만 결국에는 득점에는 실패하는 장면이 나왔어서 사실 이게 메리노 선수가 맞추긴 했는데 아쉽게 빗나가는 그렇죠. 하베르츠한테 닿지 못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포파나나 코르일 이런 선수들도 볼 플레잉에 되게 능한 선수들이지만 뭔가 이런 공중볼 경합이라던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수비 진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되게 불안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메리노의 그런 오프더블 움직임이라던가 박스 안 쇄도하는 모습들이 첼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아스날이 기대할 만한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리노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 어쨌든 간에 트로사르 선수도 양발 다 활용 가능하고 마무리가 좋은 자원이잖아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그 앞서 언급했던 대로 아스날이 우측면을 통한 전진 그리고 좌측면을 통한 마무리가 후반전에도 잘 드러났다. 하지만 사카의 부상 이후로 교체로 들어왔던 제주스가 아스날의 우측 공격의 허를 막아버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메리노 선수가 이날 전까지는 저는 사실 기대 이하의 활약을 좀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스날 팬들 중에 일부는 이게 프리미어 리그 템포에 아예 안 맞는 선수이면 어떡하지라는 우려도 봤던 것 같은데 사실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그 웨데고르의 이탈로 인한 그 플랜의 수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메리노도 희생을 당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정도 이 플랜 A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는 메리노 자체도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메리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라이스가 좀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뭐 자리는 이제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제 후보 선수로 일단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확실히 박스 타격 부분에 있어서는 뭐 라이스보다도 뭐 훨씬 더 좋은 좋죠. 모습 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라이스는 뭐 아래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경쟁력은 조금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파티 자리에 라이스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메리노 선수가 저 좌측 메찰라 자리에 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상황상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오히려 라이스가 저 자리에 나오면서 라이스가 박스 타격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라이스가 좌측 메찰라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라이스가 파티 자리에 서게 되면 빌드업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라이스가 패스 능력 자체는 좋아요. 근데 제가 꾸준히 언급하지만 판단력이랑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중앙을 통한 패스, 특히 뭐 코린이나 파티가 잘하는 상대 수비 라인을 깨부실 수 있는 패스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측면으로 공이 돌다 보니까 파티를 계속해서 기용을 하는 건데 최근에 파티 폼이 좋기도 하고요. 네, 뭐 그 점은 뭐 깊게는 안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메리노 선수 정도가 백업으로 있다면은 어느 장르에 써도 1인분 이상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 지금 당장 영입 자체는 충분히 만족할 네.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는 확실히 아스날이 어쨌든 무조건 사람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좀 준수한 인물을 영입했다는 건 확실히 뭐 긍정적인 효과가 뭐 지금도 발휘가 되고 있다 이렇게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막판에 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트로사르가 그 마무리만 잘해줬으면 그래도 아스날이 약간 기분 좋게 승리는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경기력을 맞게. 그렇습니다. 그 결국 마지막에 그 왼쪽 측면에서 받은 크로스는 좀 그건 좀 근데 옵사이드 그 옵사이드 옵사이드 같긴 갔는데 한데, 그래도 좀 네. 일단 마무리하고 네. 봐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좀 그러니까 뭐 당연히 득점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거에 있어서 트로사르가 워낙 임팩트 있는 게 많아서 그런지 왠지 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위 결정전은 결국 1대1로 다소 아쉽게 누구도 웃지 못하게 마무리되었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이겼어야 좀 분위기 반등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 경기를 통해서 리그 4경기째 무승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 연패였잖아요. 계속 네. 뭐 연패 끊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아스날이 선두 경쟁에서 밀려난 건 둘째치고 리그 4위에 처져 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순위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4위라는 게 그냥 순수하게 4위다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리그 4경기 무승을 탈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되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11위 브렌트포드가 16점인데 아스날이 19점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거의 순위가 의미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웨데고르가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플랜 A에 대한 그런 체제가 확립이 되었고 그 와중에 메리노 선수라던가 아니면 하베르츠, 사카 같은 선수들의 전술적인 폼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부상이 더 나오지만 않는다면 아스날은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또 아스날이 이제 다음 경기는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노팅엄과 홈 경기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그렇죠. 이 경기가 좀 아스날의 흐름에 있어서 큰 분수령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좌측 사이드백만 돌아오면 충분히 승리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토미야스는 한 경기 나오더니 뭐 12월에 돌아온다 그러고 네. 칼라피오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어떻게 분위기 반등을 할지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조금 되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빅6를 한 경기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시즌 초반에 맨시티 개막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맨유, 뭐 아스날, 리버풀한테 지고 이런 것까지 해서 빅6랑 할 때만 하면 뭔가 경기력도를 하면서 자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레스카 감독에 대한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선이 나올 법한 그런 건덕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첼시 스쿼드 자체가 빅6에 비하면은 저는 거의 이제 5등 6, 아니면 6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스쿼드의 퀄리티 자체는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예견된 결과 당연하야 이렇게 약간 순리대로 간다. 뭐 그러니까 이기면 당연히 그러니까 잘하는 거겠죠 마레스카가. 근데 그리고 이렇게 못 이긴다고 해서 뭐 비판할 건덕지는 아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듭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마레스카에 대한 아직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경기들을 다 봤을 때 뭔가 전술적으로 비판할 포인트들이 그렇게 많다고 여겨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비슷한 체급의 상대 내지는 그 위의 체급의 상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경기력을 가져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다만 아쉬운 것은 그 모든 빅6 상대들이 다 나사 하나 빠진 애들이었거든요. 맨시티도 로드리 없던 개막전에 만났었고 맨유 같은 경우에도 터너가 잘린 이후에 만났었고 오늘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100%의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때 아니면 못 이긴다고 봤는데 실제로 경기도 잘했는데 결국 그 승리를 찍는 그 방점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아마 이대로면 뭐 챔스는 할 것 같은데 우승은 뭐 기대도 안 된다. 뭐 우승은 아무도 기대 안 하고 바라는 것 자체가 약간 미안한 일이니까 뭐. 결국에는 저 앞서 언급했던 이 중원 구성원에서의 문제 그리고 콜파머 선수의 위치 그리고 쿠쿠레야, 귀스토, 리스 제임스로 이어지는 이 사이드백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첼시에게 있어서 저는 빅6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후방 자원들의 수비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첼시가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누르는 장면들이 많은데 포파나는 그렇다 쳐도 코릴이 사실 수비를 너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는 잘하는데 수비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이 개인적인 미스들이 많고 특히 리버풀전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점들을 살펴본다면 첼시의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마레스카가 이런 점들을 이번 시즌 동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 우승권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첼시는 아직 좀 그냥 전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선수단의 퀄리티 자체가 좀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 뭐 우승까지 생각하려면.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의 시즌 초반 일정이 되게 빡빡했다고 봤거든요. 뭐 당장 1라운드보다 맨시티 아니에요? 네, 1라운드 맨시티였고 브라이튼전부터 본다 하더라도 리그만 봤을 때 브라이튼, 노팅엄, 리버풀, 뉴캐슬 그리고 맨유, 아스날을 만났어요. 근데도 그 모든 일정을 거치고 나서 3위에 어쨌든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첼시 팬들 입장에서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올 박싱데이에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을 만났을 때 어떤 승점을 쌓을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이 부분이 상당히 더 주목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첼시가 아직까지는 뭐 이번 시즌이야 뭐 약팀들 잘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팀을 잘 잡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는 또 아니라서 확실히 이번 시즌에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뭐 강한 상대를 이기는 것도 좋지만 약한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능력도 확실히 순위 확보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분수령이 또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첼시는 이제 다음 라운드에 레스터 시티 만납니다. 네, 뭐 이겨야죠. 네. 이거 못 이기면은 사실 아스날전 비긴 거랑은 차원이 다른 프레셔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레스터가 뭐 지금 좀 애매하죠.
네.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순위도 반반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 생각이 들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팀의 경기는 1대1 이렇게 맞춰졌고 일단 두 팀은 나란히 좀 순위는 여전히 붙어있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